안녕하세요. 오동혁 구호대입니다. 자, 오늘은 김채원 작가의 겨울의 환이라는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로는요, 밥상을 차리는 여인이라는 부제목이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연작 소설집이고요. 무려 14년 동안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필 겨울에 환할 때 이 환이 과연 무엇일까? 굉장히 난해한 그런 제목인데요.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환의 의미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변한다라는 의미의 환자를 쓸 수 있다라고 작가는 이제 여기서 변한다는 의미를 썼는데요. 이 변한다는 건 뭡니까?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 겨울이 또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고 어느샌가 겨울에 또 눈을 헤치고 꺼내 먹는 동치미의 시원한 맛을 그리워하는 나이가 되면 또 딸도 엄마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한다는 그러한 그 어떤 시대적인 연결, 시대적인 어떤 고리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월이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환상이라는 건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얼어붙은 이 겨울, 그렇죠? 겨울, 이 이런 환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이런 과정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채원 작가를 제가 이제 봤더니요, 1989년 제13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그러한 실력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분단 성장이라든가 전쟁과 분단에 관한 이산의 고통, 그렇죠? 또 남성 부재의 현실, 또 여성 가족 원으로서에 대한 모방과 거부 이런 것을 이제 성장 과정이 있었고요. 또 이념 대립과 도피의 갈등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글쓰기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상실과 이탈, 회귀의 이런 서사 구조의 구조를 많이 보이는 작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이할 점은요, 우리 그 잘 알려진 김동완 아시죠? 국경의 밤을 쓰셨던 이 김동완 시인의 그 딸이라고 합니다. 이 김채원 시인, 김채원 작가가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제가 김채원 작가가 이런 가족의, 그쵸? 아버님의 그 글쓰기의 그 자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아요. 엄마도 소설가고요. 그러니까 언니도 재미 소설가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전부 다 뭡니까? 문학가라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가족의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쓴 작가이기 때문에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진짜로 이러한 김동완이 아버님이라는 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실력 있는 집안의 그러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자, 하면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가시면은 이제 늙어가는 사람의 떨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떨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과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랑이라는, 그렇죠? 어떤 그윽하고 깊은 여자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늙은 것과 떨림이라는 거는 좀 어색하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하네요. 그래서 늙어가는 사람의 떨림이라는 것은 떨림이라기보다 늙어가는 여자의 떨림이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스스로를 언제나 사람이라고 느끼던 것에서 저의 여자라고 하는 거죠. 여자가 된 것이 그 자각이 이제라도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자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기라는 것은 1인칭 소설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자각이라는 의미, 깨닫고 각성하고 반성하고 의식을 되찾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쁨이 있다라고 소설자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저는 비로소 여자의 눈 떴다. 이 눈을 떴다라는 얘기는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위에 있는 자각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각이 나 하나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머니, 할머니, 이분들은 내가 실제 보았던 인물들이고, 또 말로만 들었던 이 증조 할머니도 있을 것이고, 또 선조의 여자들까지 거슬러서 생각해 본다면 인맥을 통해서, 인맥이라는 것은요, 어떤 같은 계통이나 계열로 엮어진 이러한 사람들의 유대관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면면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나 전통 따위가 끊이지 않고 잇따라 있는 상태로 끊임없이 부절히 뭐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재정 시인의 면면함에 대하여라는 그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이 면면함의 의미를 알아야만 풀 수 있었던 시험이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하나도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흐르는
자, 이어지는, 그쵸? 예, 꾸준히 이어지는 이 여자로서의 숙명, 그쵸? 사람보다는 이 여자로서의 숙명, 운명이죠, 운명. 이런 명운과 같은 것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감지라는 것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궁을 가진 여자로서의 숙명감,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로서, 그죠? 어미모라는 의미, 그죠? 결연이라는 단어는 이제 의지가 강한, 뭐 이런 뜻이에요. 의지가 굳은 인생과 마주한 여자로서, 대응한 여자로서, 맞닥뜨려야 하는 이 여자로서 서야 하는 또한 그 중에서도 동양의 여자, 또 소나무가 크고 있는 지역의 여자, 이런 의미들이 쫙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쇄도한다는 얘기죠. 쇄도하거나 들이닥치는, 그렇죠? 몰려드는, 뭐 이런 얘기죠. 그것은 복받을 만한 서구의 자연, 그리고 그들의 깨어있는 문화가 만들어 놓은 개인주의. 저는 한때 그 개인주의에 동감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서구의 이 동양의 미덕, 서구의 개인주의와 이제 동양의 미덕과는 어쩔 수 없이 다르다.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덕이라는 건요, 도덕적으로 이제 아름다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망연히, 그렇죠? 멍하게 그런 어떤 확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소 이제 읽기에는 약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만 이 소설이 의식의 흐름, 그렇죠? 이러한 기법을 쓰면서 심리적인 그러한 추이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서양에서만 보던 서양의 잣나무와 솔바람을 품어 안고 있는 소나무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철학, 그렇죠? 서양과는 다르죠.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동양권인 이 공간에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의 운명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선의적인 표현을 썼죠. 이건 바로 동양의 하나의 운명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 가실까요? 그래서 중략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 중략 부분부터는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실까요? 집에 이제 화투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합니다. 이제 그렇죠? 도박이죠, 화투. 인원은 대개 두세 사람. 또 민화투로서 작은 푼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짐작해서 판이 큰 건 아니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제 화투놀이를 하네요. 짝짝짝 뭐 이런 음성 상징어가 나오네요. 또 늦은 저녁 때가 되면 이제 다락문을 열고 부엌에 떨고 있는 이제 동생과 나, 그죠? 이제 여기서 나온 주인공과 동생이 있었어요. 소리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가해야, 응? 가해는 이제 주인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침에 먹던 된장찌개 있잖니? 거기다가 된장을 한 숟가락 떠다가 두부 한번 썰어서 보글보글 끓여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멸치도 좀 집어넣어라. 그래서 밥하고 상을 차려서 좀 가지고 들어오너라. 김치는 새 것을 썰어라 라고 하면서 어떤 명령을 내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따뜻한 밥을 차려주지 않았던 어머니 모습이 이 장면을 통해 제시된 겁니다. 오히려 아이들한테 좀 시키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님이 직접 차려주고 밥상과 찬을 마련해 주시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머니의 모습을 장면을 제시하는 거죠. 보여주기 방식으로 어떻습니까?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제시해주는 그런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독자에게 지금 소설자가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간접 제시, 우리 서술상의 특징 중에서 간접 제시가 되고요. 이걸 다른 말로 장면 제시라고 합니다. 장면 제시 또는 극적 제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같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바로 보여주기 방식인 거예요. 자, 부뚜막에서 졸듯이 쪼그리고 앉아 연탄 냄새를 맡고 있던 동생과 나는 비로소 부스스 슬그머니 일어난다는 얘기죠. 푸시시 몸을 일으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된장을 풀어 장독대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라는 것은 이제 가해와 영애라고 해서 주인공인 가해와 동생 영애를 얘기한 겁니다. 자매죠, 자매. 느낀 게 뭐냐면 손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엌에다 대고 소리치는, 그렇죠? 엄마가, 그죠? 교사까지 지내신 어머니의 교양. 이 교양이라는 건요, 어떤 그 품성, 소양, 품격, 품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감, 그죠? 선생님까지 지낸 그 어머니가 저렇게, 교양이 없어서 뭐 이런 느낌을 드는 거죠. 그래서 반감이라는 것은 반발심, 불쾌감, 뭐 반항심, 뭐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신비감, 어떤 그 신기하고 묘한 느낌도 없이 아침에 먹던 그 된장찌개, 그러니까 새로운 그 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먹던 찌개에다가 서슴없이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어머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떻다? 싫은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어머님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거고요.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그
태도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발심, 불쾌감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한자성어로 이제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반감이 있는 데다가 게다가 또 싫어하는 기분, 뭐 이러한 악조건이죠. 안 좋은 감정이 지금 엉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된장찌개라는 소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된장찌개는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소설에서. 그래서 과거에 서술자가 어머니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게 된 결정적인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된장찌개 같은 어머니 음식은 자신이 동경하던 이 따뜻한 밥상과는 어떻습니까? 거리가 먼 것임을 지금 알려주는 거고요. 자신도 어머니와 같이 부엌과 밥상에 친해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걸로 이어집니다. 뒤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을 뗀 방이라고는 화투 치는 방밖에 없다. 겨울인데 이제 불을 뗀 데는 이제 노름하는 그런 방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을 곳은 어땠습니까? 차갑겠죠. 배려심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감정들이 이제 한데 엉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들 주인공을 통해서 아이들은 무슨 어떻습니까? 본인과 동생의 느낄 것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적대감, 그렇죠? 반발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바로 그 된장찌개를 이제 와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회상해보면 정말 그 된장찌개가 맛이 있었다고 한다면 첫째는 우리 집의 장맛이 좋았을 것이고 그것은 어머니의 손이 단데 연유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연유라는 것은 이제 이유나 사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보다 할머니가 시골에서 쏘오신 메주에 달렸을 것이다. 그리고는 아침에 바로 먹던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끓였던 것에다 다시 재탕해서 좀 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푹 달궈진 맛이 우러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굉장히 쉼표가 많죠. 우리 쉼표도 많고 딱딱 끊어지지 않는, 그렇죠? 이런 기법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고요. 우리 그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에서는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오상원의 유해라든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상의 날개, 이러한 작품들이 전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음식에서 늘 영양가를 우선으로 생각하셨고 아무리 조금 남은 것이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늘 찌개 들어가게 마련이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서 두루뭉술이, 그러니까 독특한 찌개 맛을 자아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듯 생각해 보았지만 돌이켜서 회상해보면 어린 시절이 항상 음식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이런 정서들은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된장찌개의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건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을 비유하는 그러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핵심이나 요체라고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파를 썰어내는 일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와 같은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지금 누락됐다는 겁니다. 생략됐다는 얘기예요. 자, 음식점에서 장국밥을 처음 먹어보던 날 나는 음식점 특유의 그 깔끔한 맛이 후춧가루와 깨소금, 이런 양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 후춧가루는 처음 맛보는 양념의 거의 경이라는 것은 존경의 그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품었을 지경, 그러한 처지까지 형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는 왜 후춧가루와 파와 같은 부분, 그죠? 핵심적인, 그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왜 생략했을까? 가난했던 이유일까? 라고 하면서 혼자 추측을 하고 의문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 당시 전쟁 뒤라서 모두들 대충 그냥 끓여 먹고 살던 그런 가난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해 보려고 해도,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 보아도 그 후 이웃집이나 친척의 친구들 집이 어때요? 그것들 점점 갖춘 생활로 변해감에 비해 우리 집은 항상 제자리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집은 다른 집이랑 다르게 어떻습니까?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더 빛을 잃은 뭉뚱그려진 싼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뭉뚱그려졌다는 건 대강 뭉쳐서 싼, 그렇죠? 이러한 싸구려 음식이었다라고 하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어머니의 자랑을 제가 시큰둥하게 넘기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시큰둥하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못마땅하다, 그리고 불만족스럽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뿐더러 어머니 음식이 설사 맛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늘 우리에게 먹게끔 해주었던 그런 따뜻한 밥상은 아니었다는 인상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나 늘 따뜻한 손길 같은 것을 그리워하고 있듯이 누구나 다 바로 그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불만족, 그죠? 못마땅함,
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있네요. 하루 종일 그림자처럼 조용히 일만 하고 조용히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여인, 또 아플 때 와서 손을 얹어주고 물을 떠다주고, 그리고 매일매일 밀물처럼 닥쳐오는 새끼의 밥을 꼬박꼬박 이제 따뜻하게 먹게끔 차려주는 여인이 빛이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차려오는 이런 어머니의 사랑을 그냥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옛 여인의 모습이 그랬을 것이다 라고 서술자는,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어린 시절 기억에 떠오르는 할머니가 그랬으므로 실제 제가 본 생생한 여인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와 저는 그런 여인은 아닙니다.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할머니하고. 그렇죠? 그런 여인이 아닐 뿐더러 오히려 밥상을 깨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솔직한 두려움까지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깨부순다는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면 부엌과 밥상에 언제까지 친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부엌에서 찬바람 같은 것이 돈다고는 할까요? 냉기가 돈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서술자인 나가 어머니에 대해서 대부분의 옛 여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설명하는 말하기를 이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는 이제 A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보여주기 방식이었죠. B에서는 인물 제시 방법이 말해주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해주기 방식은 직접 제시, 아까 그 보여주기는 간접 제시였죠. 말해주기는 직접 제시 또는 분석적 제시,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A와 B는 각기 다른 인물 제시 방식을 활용한 거고요.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를 통해서 할머니라든가 선조의 여자들과 대조되는 특징을 지닌 어머니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기 방식인 것이죠. 자, 그러한 보여주기와 말하기 방식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수능특강에 나오는 지문이었고요. 굉장히 재밌고 또 흥미진진한 부분이 뒤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신다면 전문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나온 부분까지는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을 읽기 전에 이 인물을 안다면 훨씬 더 선명하게 구분할 수 있으시니까요. 인물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는 이제 주인공 가해라는 인물입니다. 소설 화자로서 43세이고요. 32세에 또 이혼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고요. 당신, 애인이죠. 만남을 계기로 삶의 여성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자로 자라지 못한 그녀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 비슷한 운명에 처한 것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당신은요, 가해의 남자친구 겸 애인이고요. 3년째 이제 사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한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긴장감을 촉발하고 순진성과 욕망을 일깨우는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남자입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어머니는 이제 선생님 출신이고요. 첩에게 남편을 빼앗깁니다. 화투로 이제 소일하면서 딸 둘을 키우고 있고, 어머니의 불효를 문제 삼는 큰딸 가해와 말다툼을 벌이다 쓰러지는 바람에 거동이 불편한 그런 인물로 등장합니다. 또 외할머니는요, 함경도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 첩살이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첩에게 뺏기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그렇죠? 이런 타지에서 혼자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운 그러한 인물입니다. 영애는 이제 가해의 여동생이고요. 간호원으로 이제 당시 소독이라고 하죠. 소독에 파견되어서 독일인과 결혼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또 외삼촌은요, 타향살이에 실패한 인물이고요. 가해 외할머니에게 행패를 일삼다가 결국 6.25 때 월북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또 남편, 그러니까 여기서 남편은 이제 가해의 남편이 되겠죠. 결혼 예물이라든가 아이 문제 등으로 가해와 갈등을 겪고요. 이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서 재혼합니다. 또 순쟁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가해의 친척 아주머니고요. 실향민 출신이고 망나니 아들 따라 미국에 갔다가 혼자 돌아와서 쓸쓸히 죽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아저씨는 가해의 친척 아저씨고요. 가해와 함께 외할머니 무덤에 성묘하러 갔다가 산보를 내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을 좀 정리하시면 훨씬 전체적인 소설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정리로 가시면요. 현대 소설이고요. 여성 소설입니다. 서간체, 편지문 형식의 그러한 서간체 소설이고요. 중편이고 심리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제자라고 잘못 썼네요. 시점입니다. 시점.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소설자는 작품 내부에 1인칭 서술자인 나가 나오고요. 여성으로서의 자각을 드러내거나 또 어린 시절의 동생과 자신을 함께 지칭하는 경우에 이제 우리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서술자의 범위를 좀 확대하거나 공감의 확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수능특강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나왔다고 해서 서술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 독자의 공감을 확장을 유도하게 한 거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셨죠? 주제는 이제 한 중년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을 얘기하는 거고요. 삶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또는 삶에 대한 여성의 인식, 또 순수한 동경의 발견, 요걸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성격은 이제 고백적이고 반성적이며 또 과거 해상적이고 독백적이고 여성적이고 몽환적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반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대의 이제 발표는 1989년도에 발표했고요. 예, 전제 줄거리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빨간색을 친 거에 주목을 하셔서 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설상 특징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설상 특징에 가시면요. 첫 번째 43세 중년의 여성을 서술자로 등장시키고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시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그 과정을 담담하게 서술했다는 거. 또 억압적 구조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를 인간적인 관점에 수용하는 포스트 페미니즘의 특징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고종희 시인의 시하고도 좀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독백적 편지 형식이고요. 자기 삶의 과정을 제시해줍니다. 그래서 자각의 과정이라든가 자신이 살아온 이런 과정, 내력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또 인물 간의 대화, 그 서술자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간접 화법의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의 이런 대사를 통해서 어머니가 서술자와 동생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물들의 대화를 직접 인용하거나 이를 통해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이 부각된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서술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요 지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일반적인 소설 전개 방식이 아닙니다. 정교한 이미지로 제시하고요. 이야기의 처음, 중간, 끝 이런 단계를 유도하는 플롯이 없습니다. 그냥 사건의 진행에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정교한 이미지로 제시할 뿐인가는 거죠.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현실에 도달하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것을 독자에게 느끼게 하는 정도로 간다는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의문과 추측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문장을 이렇게 종결하니까 단정적인 그런 종결의 그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뭐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뭐이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혼한 중년 여성의 삶, 그렇죠? 내면 심리를 잘 묘사했죠. 여성으로서의 욕망, 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파헤치고 있다. 간절한 열망을 할머니, 어머니와 관련된 이 기억의 해상을 통해서 확인해가는 한 여성 화자의 자기 고백적인 양식, 이러한 형식으로 지금 서술되고 있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서술자는 이제 담담합니다. 고백적이고요. 자신의 내면과 어린 시절의 추억에 대해 서술합니다. 그래서 중략을 기점으로 하여서 중략 이전은 서술자의 내면 위주로, 중략 이후는 어린 시절의 회상을 위주로 전개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또 여성 3대에 걸친 이야기가 나오죠. 할머니, 어머니, 서술자, 그리고 어머니와 관련된 기억의 회상,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여자의 자기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거. 또 추억 속의 이 고즈넉한 분위기가 이제 처음에 나옵니다. 반성과 회상이죠. 그러다가 현재적 삶에 대한 물음,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 행로의 방향을 추적합니다. 전체적인 소설 맥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작품 이면에 나타나는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요. 또 중년 여성의 내면 심리를 포착하고요. 의식의 흐름, 자 이런 게 중요하죠.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서술에 갔습니다. 또 자기 몫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중년 여성의 심리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의 운명적인 쓸쓸함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는 삶의 험한감, 이러한 것들, 또 자연의 이미지와 결부된 의식의 기술, 삶의 때때로 필요한 환상이 포착이 되면서 작가의 몫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나온 부분 해설을 제가 했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좋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김채원의 겨울의 환이라는 아주 좋은 소설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 강의를 찍다 보니까는 여성, 그렇죠? 여성이 주제로 또 여성이 주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이러한 여성 작가와 여성이 주인공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